안녕하십니까.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JP의 김영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혁 변호사입니다. 예. 자, 장애인법 연구회 사무국장이신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자, 가정의 달 5월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가족의 빈자리가 큰 분들도 있겠죠. 자, 얼마 전 한 경찰관과 청년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이 한 경찰관이 10살 아들의 방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각장애인 싱글맘의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관은 약 4년간 아이의 멘토 역할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던 아이도 이 경찰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 10년 만에 나타난 아이는 청소년 상담사를 꿈꾸는 건실한 청년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부족한 가족의 자리를 채워준 경찰관 덕분에 이 한 소년의 인생은 물론 한 가정의 미래까지 새롭게 변화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가정의 달 5월, 내 가족은 물론이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여러분이 채워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어떤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내용은 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감형 및 각색되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초등학교를 다닐 나이, 13살 지은이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적한 시골길, 사람들의 발길마저 뜸한 곳에서 지은이는 낯선 남자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 지은이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지독한 두려움과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의 집에 갇혀 성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13살 지은이. 그렇게 무려 8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지은이는 임신까지 하게 됐습니다. 끔찍한 나날을 보내던 지은이가 바라는 건 오로지 탈출. 만삭의 몸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집 역시 그녀를 돌봐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조부모님뿐. 성폭행에 끔찍한 고통을 치유할 틈도 없이 지은이는 아이를 출산했고 그렇게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의 집에 들이닥친 사람들. 바로 지은이를 납치했던 성폭행 가해자의 부모였는데요. 만삭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가해자의 부모는 지은이를 찾아와 갓난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후 10년을 8개월의 끔찍한 기억을 지우는데 힘써온 그녀. 그렇게 병훈이라는 남성을 만나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지은과 병훈. 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혼인 1년 후 지은은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또다시 겪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10대 때처럼 지독한 아픔을 묻어둘 수 없었던 그녀는 시아버지를 형사고발했는데요. 이후 법정의 증인으로 불려나간 그녀는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아픈 과거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전 지은은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됐습니다. 성폭행 피해 사실과 출산이라는 지은의 과거를 빌미로 남편 병훈이 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 및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결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아픔은 어디까지 계속돼야 하는 건지. 성폭행 피해 사실을 결혼 전에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끔찍한 사연인데요. 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형사고소를 했더니 그 과정에서 밝혀진 과거로 인해서 혼인 취소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현재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예, 1심과 2심에서 지은 씨가 패소하였고 3월부터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은 씨는 병훈과의 혼인을 취소당할 뿐만 아니라 병훈 씨에게 자신의 과거의 일을 숨겼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님,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우리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을 앞둔 자들이 상대방에게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 이를 사기로 보아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지은 씨가 병훈에게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병훈 씨가 혼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사연의 주인공이 과거의 성폭행 사실 그리고 출산 경험을 알리지 않았다. 뭐 이것 때문에 혼인 취소가 됐다는 건데요. 자, 두 분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출산을 하게 되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지은 씨의 경우까지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오랫동안 납치와 강간을 당해 출산을 하게 된 경험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억이겠죠.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로 결혼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독일 법원에서도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만큼 괴로운 것이라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을 속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현명히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대법원은 1, 2심과는 다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 여성의 65%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요. 가족 외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여성운동연합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에 대하여 주변인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성폭행을 한 시아버지,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아버지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습니다. 친족 간의 강간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통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서 우리 주인공 입장에서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피해 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없을까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의 성폭행을 묵인, 방과 이런 것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지은 씨의 남편이 시아버지의 성폭행을 묵인하거나 방관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제가 알기로 시아버지의 성폭행이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참.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성폭행 가해 전력이 있는 남성이 결혼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이런 사실을 숨겼다. 이건 혼인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남성이 여성들에 대한 성적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그러한 점은 여성이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법상 혼인의 취소는 혼인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서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성폭행이란 결국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그 정도가 추후 혼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정도라면 혼인 전에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예, 어쨌든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열심히 진행하는 것 외에도 그 성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 운동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예. 이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미국의 경우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을 권리 등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호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 성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에 관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긴 한데요. 이 처음에 성폭행을 한 가해자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이라도 뭐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강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공소시효가 10년인데요. 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시절에 그 성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그 청소년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그 10년을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처벌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또다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교의 교사입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에 일어난 일로 학교 전체가 쑥대밭이 돼 도움을 청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학교에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급이 있는데요. 겉모습은 다 큰 청년 아가씨지만 아직 선생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부모님처럼 선생님이 돌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수학급은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자폐 1급의 고3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학교를 발칵 뒤집은 이 사건에 대해 해당 여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이 계속 소변 실수를 하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개별화 교육 계획 목표를 소변 훈련으로 정하였고 그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남학생의 할머니가 오히려 사전에 아이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그 당시 다른 교사나 실무원들은 소변 지도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본인은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며 성추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이 교실에서 용변 실수를 했을 때 예전처럼 기저귀를 갈아주는 대신 부모님을 학교로 불러 직접 용변 처리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괜한 오해에 휘말리기 싫다면서요. 무엇보다 앞으로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모든 선생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해당 선생님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장애인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은 더욱 조심스럽고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일단 두 분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 있어서 이 학생과 선생님의 입장 모두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자, 두 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사건 발생 당시 학생은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옷을 입은 채로 소변 실수를 하였고요. 화장실에 가서는 소변기에 멀찌감치 떨어진 채로 서서 바지에 소변을 흘리는 등 소변 지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소변 지도의 일환으로 성기를 만졌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특수교사의 지도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과연 교사라고 할지라도 학생의 몸, 특히 성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촉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성별 장애를 불문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고3인 해당 학생이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스스로 못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래서 해당 학생의 할머니도 선생님들에게 소변 지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 자, 이 해당 교사는 일단 그 성폭력 특별법상의
장애인에 대한 추행죄로 기소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교육 목적이 아니었다면 뭐 죄가 성립된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소설과 영화로 크게 화제가 된 도가니 사건 이후에 장애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되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한거불능 또는 한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소송을 당한 여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 성추행 고의가 없었다면 뭐 이를 좀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 고의라는 게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장애 학생의 경우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 유형 및 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매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 개별화 교육 계획상 소변 지도가 중점 목표였는데요. 다시 말해 소변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 그리고 문제된 행위가 정당한 특수교육 기법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 해당 여교사가 평소에 지도하는 과정에서 달리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 교사들에 비해서 열정적으로 교육을 해왔다는 것. 이러한 사실 등을 증명해서 문제된 행위가 추행의 고의 없이 교육의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해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 특수학급 교육에서 이 사전에 부모님과 잘 의논을 해서 교육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장애 학생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로 돌본 사람이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였고요. 그 할머니와 교사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이 학교 특수교육 정책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이주원 변호사가 말한 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령에서는 개별화 교육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호자, 특수교사 등을 포함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해서 매 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할 것을 규정하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부모님들 역시 개별화 교육의 의미를 모르고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수의 특수교육 지도사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자, 오늘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의 날인데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둘이 만나 하나가 됐으니 때로는 미울 때도 있지만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 힘나고의 고문 변호사로서 도움 말씀 주신 김영혁 변호사님, 이주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